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중앙일보 12월 24일자 기사 치매 아내 학대하고 살해 계획 세운 비정한 남편 덜미 이야기입니다. 77세의 테드라는 남성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 에밀리를 직접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결국 법원이 나서게 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노후와 부부관계 그리고 존엄한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테드와 에밀리, 이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울며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죠. 밴쿠버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늙어 노후를 보내던 이들에게도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에밀리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을 겁니다. 어머, 내가 또 깜빡했네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알츠하이머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갔습니다. 아침에 먹은 식사를, 방금 나눈 대화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드는 아내가 조금씩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21년 말 에밀리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테드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캐나다에는 의료 조력 사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죠. 테드는 아내를 위해 이 제도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테드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를 좀 봐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캐나다 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었고 에밀리의 상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테드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환자분께서는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통의 남편이라면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보거나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자식들과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 테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테드는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심지어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조력 사망이 안 된다면 내가 직접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저 양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말을 하실까?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테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마다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에밀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에밀리였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에밀리는 딸에게 네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상황을요. 에밀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커피를 타다 줄 때, 식사를 준비할 때 혹시 무언가를 탈까 봐 두려웠을까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배신감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테드의 말을 들은 의료진과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힘들어서 하는 말이려니 했지만 테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테드가 이미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테드는 장례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묘지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는 부고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습니다. 에밀리의 죽음이 마치 다음 주 화요일 치과 예약같이 확정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드는 부부가 함께 모았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유품으로 남길 물건들을 골라내고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전제로 한 그것도 본인이 그 죽음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 1월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조치였습니다. 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로부터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니까요. 테드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한 요양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에밀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던 남편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후 에밀리의 상태가 호전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밀리는 남편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오히려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졸거나 TV를 보거나 간단한 퍼즐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테드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내를 깨워주세요. 일어날 시간입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난감했지만 법적 보호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전화기를 베개 밑에 숨겨버리고 전화를 피하자 테드는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에밀리에게 고통을 가져왔지만 법적으로 면회를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드는 에밀리가 입을 옷과 신발을 직접 가져왔는데 그 옷들은 낡았고 날씨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얇은 옷을,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가져오는 시기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에밀리 씨,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 옷은 너무 얇아요. 다른 옷을 입으시는 게 어때요? 하고 말하면 테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준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드는 에밀리를 텃밭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자, 에밀리. 텃밭을 가꿔야 해 운동이 되잖아. 에밀리는 흙을 파고 잡초를 뽑고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에밀리가 힘들어하고 땀을 뻘뻘 흘려도 테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에밀리,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정원 가꾸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테드는 에밀리와 캐치볼을 했습니다. 공을 줍는 것조차 벅찬 에밀리에게 계속해서 공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테드는 에밀리가 낡은 남성용 작업화를 신게 했습니다. 에밀리의 발에 맞지도 않는 사이즈가 큰 남성용 부츠였죠. 너무 낡아서 겉면이 벗겨지고 밑창이 닳아 있었지만 에밀리는 그 신발을 신고 걸어야 했습니다. 너무 커서 발이 헛돌았고 밑창이 닳아서 미끄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의 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발가락이 부어올랐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사가 에밀리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 씨,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때쯤 부츠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겉면이 찢어지고 밑창이 갈라진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상태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새 신발을 샀을 겁니다. 하지만 테드가 한 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덕트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감고 갈라진 밑창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회색 덕트 테이프로 감싼 낡은 부츠.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테드는 방문할 때마다 에밀리에게 그 신발을 신게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테드 씨, 에밀리 씨는 다른 신발도 가지고 계세요. 이 부츠는 너무 망가졌어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요. 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는 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드는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에밀리를 데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에밀리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테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5,000보를 채워야 해. 이게 당신한테 좋아. 요양원 직원들은 에밀리가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인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테드는 에밀리의 방에서 모든 개인 소지품을 치웠습니다. 에밀리가 기억의 조각들을 붙잡게 도와주었던 딸의 사진마저 버려졌습니다. 에밀리의 방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얀 벽, 침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테드가 에밀리와 딸의 관계까지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에밀리가 요양원에 입소한 후 처음 2년 동안 테드는 딸의 방문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년입니다. 730일 동안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테드는 거절했습니다. 딸이 요양원에 직접 찾아도 갔지만 테드가 면회 시간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테드가 에밀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테드는 에밀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딸이 없어요. 딸이 우리 결혼과 삶을 망쳤어요. 그 애를 만나면 안 돼요. 만나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에밀리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딸이 있었나? 없었나? 딸이 나쁜 짓을 했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기억이 희미한 치매 환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는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테드는 요양원 방문 때마다 직접 만든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큼직하게 프리 에밀리, 에밀리를 풀어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에밀리가 부당하게 감금된 죄수처럼 표현한 것이죠. 어떤 날은 박스 뒷면에 에밀리를 석방하라, 노인 학대를 멈춰라 라고 써오고는 다른 거주자들에게, 방문객들에게, 직원들에게 아내가 여기 갇혀 있다. 이건 노인 학대다. 에밀리를 풀어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에밀리와 테드를 동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테드가 에밀리를 어떻게 학대했는지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테드는 에밀리의 외출을 단 한 번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음악회에 가는 등의 활동이 있었지만 테드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에밀리는 갈 수 없습니다. 에밀리가 요양원 문을 나선 것은 딱 2번.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갈 때였죠. 마침내 3번째 외출으로 에밀리는 법원 심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리는 에밀리의 안전을 위해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국이 법원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테드는 에밀리를 데리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테드가 에밀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테드가 미리 써온 대본이었죠. 자, 에밀리, 이걸 읽어요. 판사님께 들려드려야 해요. 그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어쩌면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무기력하게 읽고 있는 에밀리.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판사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건 한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교수 이사벨 그랜트 박사에 따르면 친밀함을 가장한 강압적 통제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신체적 폭력 없이도 때리지 않고도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이사벨 박사는 테드의 행동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드가 한 행동들을 다시 보십시오. 과도한 운동 강요, 새벽 기상 강요, 옷과 신발 통제, 딸과의 만남 차단, 외출 금지, 개인 소지품 치우기. 이 모든 것이 통제입니다. 에밀리 삶의 모든 것을 테드가 결정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습니다. 테드 씨는 남편으로서, 보호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테드는 더 이상 에밀리를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치료 방침을 정할 수 없고 약물 처방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적 결정뿐 아니라 거주지 결정, 재정관리, 법률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테드는 더 이상 에밀리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만약 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건국이 얻었던 임시 명령이 만료되었을 것이고 테드는 법적으로 에밀리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테드가 그토록 반복해서 말했던 죽음 계획이 실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법원 판결 이후 에밀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에밀리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장입니다. 테드가 없을 때 그녀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없을 때 오히려 고통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 부부 관계의 현실을 가장 잘 말해주는 문장이 아닐까요? 아마도 에밀리는 지금 이렇게 하루를 보낼 겁니다. 푹 잘 만큼 자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식당에 가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다른 거주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어제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알츠하이머 때문에 대화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더 이상 에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테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판결 이후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테드는 지금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깨달았을까요? 밤에 혼자 집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을까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에밀리를 어떻게 대한 거지?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테드의 선택들이 결국 에밀리와 자신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했다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드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믿음만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각종 질병,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테드는 에밀리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밀리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주변의 관심과 개입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들이 테드의 말을 무시했다면 어르신이 힘드셔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밀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존엄한 노후는 본인의 의지가 존중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밀리는 요양원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주변에 에밀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안전한가요? 노인 학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 학대가 아닙니다. 강요, 통제, 무시, 방임, 이 모든 것이 학대입니다.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갑자기 외출을 하지 않게 되거나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행동이 위축되어 있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나 멍이 있거나 돈 관리를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하거나 의사결정을 본인이 전혀 하지 못하거나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저 집 일에 내가 왜 끼어들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개입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신도, 우리 배우자도 언젠가는 늙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후견인 지정, 재산 관리 위임.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입니다.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치료는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판단력을 잃으면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에밀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 주변에 그녀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에밀리처럼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조금만 더 서로를 존중한다면 에밀리 같은 분들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엄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진정한 노후의 존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멋진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